네, 안녕하십니까.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9월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WTI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4달러까지 지금 치솟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유가는 오르면 휘발유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국제유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오늘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향후 유가가 어디까지 올까?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반대로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럼 유가 상승을 어떻게 해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은 해당 내용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웹페이지 그리고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오늘과 같이 그레너리 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그레너리 금융연구소에 지난주에 저희가 올린 내용이고요. 해당 내용은 저희가 3프로 TV에서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과연 100달러가 가능할까?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제가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초 위에 국제유가 추이인데 검은색이 WTI 현물가고 브렌트유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연초 위에 사실은 한 6달러에서 WTI 유가가요 한 82, 3달러 정도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형성했으나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8월 말 9월 초에 들어서 다시 기존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결국 90달러를 지금 넘어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권을 상향 이탈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뭔가 좀 조짐이 안 좋구나.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면 유가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게서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화학제품 생산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을 제공한다는 데 있죠. 그리고 심지어 농산물 생산비 한 50% 이상이 특히 이제 종자를 인큐베이팅 한다든지 비료, 농작, 농약, 운송 이런 데서 유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경제에서 원유 가격의 상승은 쉽게 해서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은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CPI를 이제 발표하잖아요. 발표할 경우에 에너지가 한 6.9% 정도를 차지할 정도 되게 단일 품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죽하면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한 그쵸 외생 변수 아니면 변동수의 가장 큰 변수를 제외한 그런 CPI라는 것을 따로 계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성장,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외생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이죠.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배럴당 한 12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 유가가 연초 들어서는 한 70달러 선에 사실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8월달, 9월달 들어서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100달러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100달러는 도달은 안 했지만은 JP 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라면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충분히 100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왜 그러면 이 국제 유가가 상승이 됐는지 이미 70달러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여기서 다시 지금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뭔가 한번 보면요. 유가라는 것도 당연히 수요하고 공급의 그런 그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급 측면을 제가 한번 볼까요? 공급 측면을 보면은 일단은 2022년 2월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럽 지역 내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이전에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이유가 러시아로부터 자기들 이제 수입하는 이제 그 수입품 중에서 러시아로부터 전체 석유의 27%,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40%, 석유 제품의 50%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EU의 제재에 의해서 결국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돼버린 거죠. 이미 붕괴가 됐지만은 대부분 다 생각했던 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공급망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공급망이 눈에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지역 내 공급망이 붕괴가 됐으면은 그것을 누군가 이제 가서 이제 공급을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생각했던 것이 오펙이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오펙 플러스, 그쵸? 오펙 국가에다가 이제 몇몇 더 합쳐서 러시아까지 합쳐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합의했고요. 올해 7월 달에는 사우디가 추가로 하루에 1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들어서는 러시아가 수출을 50만 배럴, 하루 5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 추이를 한번 제가 볼까요? 2022년에 비해 2023년 마이너스가 된 곳이 두 지역입니다. 즉 오펙하고 러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역들은 2022년만 해도 7% 다 생산을 늘렸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들이 생산이 감소가 되고 이것을 미국, 노스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남미 쪽 여기서 지금 다 메꿔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지금 매우 타이트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미국하고 남미 쪽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유주선하고 LNG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주선은 지금 다 중국 쪽으로 그 주문이 들어가 있고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조선사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수주가 들어와 있어 지금 3년치를 수주를 지금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생산량 추이가 최근 9월 달에 러시아, 그 다음에 7월 달에 사우디까지 추가적으로 또 감산이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너무 타이트해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유럽 지역에 붕괴된 공급망을 미국이 선도하에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는 한 10만 배럴이었거든요.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 요 정도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10만 배럴이 아니죠. 네. 요 정도, 10억 배럴이죠. 죄송합니다. 10억 배럴인데, 지금 보시면 8억 배럴로 줄었어요. 한 2억 배럴이 줄은 거죠. 주간 재고량이. 거기에다 잠깐 오른 듯 하다가 9월 들어서 더 지금 재고량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면은, 총 에너지 소비량이죠. 전 세계에. 중국이 사실 25%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이 중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 원유하고 이제 천연가스가 한 50% 정도 소비량에 차지하는데,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지금 가장 큰 에너지 소비량을 하는데, 1년에,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70만 메가톤즈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최소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5%를 달성했을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소비량은 계속 올라가는데 더 추가로 지금 보여지는데 공급량은 타이트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이미 전반기에 지속됐는데 하반기에 여러 변수에서 더 지금 그게 더 타이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러면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100달러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한 90달러 선에서 좀 안정을 당분간은 좀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지금 공급하고 수요가 불균형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대 이슈를 본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즉 유가가 강세로 가니까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요. 그럼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은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강세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달러 강세는 결국은 원유의 수요량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원유는 대부분 원유는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값이 강세로 간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잠깐 지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에 이제 중국 정부는 한 5%를 이제 연초에 전인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반기 때는 지금 많은 그런 그 월스트리트의 이제 리서치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IMF에서는 한 5.5 이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제 한 20bp에서 30bp 정도 하향 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5%를 상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변수로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1분기는 한 4.5% 나왔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는 한 6.3%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현재 상태라면 한 5%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세 번째가 이런 변수예요. 과거에 이제 그 생산 동맹은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에 의한 동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깨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뭐 다들 아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대신에 최근에 미국이 이제 이란과 원유 생산 동맹을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 값도 싸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전 세계 4위의 원유 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미국이 제수 맞교환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자금을 동결시켜 놨었거든요. 한 65억 달러, 한 8조 원 정도 이것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이란의 화해 분위기가 이란의 원유 생산 증가로 이어졌을 경우에 글로벌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 가능성인데요. 전쟁이 동결되면 한 EU 지역 내 공급망이 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EU와 미국이 지금 주도하에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전쟁이 종결된다고 해서 공급망이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결되려면 일단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지속되기를 좀 원하는 분위기라 아마 미국도 좀 정권도 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변수가 좀 나와야 사실은 전반적인 그 균형이 좀 깨지면서 그래야 좀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변수는 좀 반대 변수죠. 지금 여태까지 유가를 끌어올리는 변수가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다시 또 이제 지금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가는 한 90달러 선에서 당분간 머물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90달러가 넘어가면은 뭐 수익 실현 매물도 출현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뭐 90달러 선이 깨지면은 저가 매수를 또 기대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박스권이 한 80에서 90달러 선으로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을 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물어보시는 게, 야,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 자산이 분명히 감소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해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세 가지인데, 뭐 현물을 직접 뭐 사서 보유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 거의 실현 불가능이죠. 간혹 이제 뭐 이제 큰 이제 그 금융사들이 실제 유주선을 사갖고 원유를 보유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좀 비현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원유 선물이죠. 가장 근접해서 이제 근원물을 투자하는 방법인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현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이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입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유 선물하고 현물가의 롤러버 코스트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것을 그대로 추종하겠다라고 그러면 사실 선물을 따라가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선물을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주식을, 특히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 주식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Shares 글로벌 에너지 ETF거든요. S&P 500에 있는 주요 에너지 회사들을 주식들을 지금 담은 ETF인데 성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한 상관관계가 WTI 현물가가 0.8 정도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최근에 8월달, 9월달 들어서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못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은 P 곱하기 Q입니다. 가격 곱하기 매출량인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유의 이 회사들의 매출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유사들은 다른 것보다 좀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올드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런 배당을 항상 분기별로, 대부분 다 분기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주가 오르는 폭이 약간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밸류 체인을 한번 하나 볼게요. 해당 표를 한번 보면은 S&P 500 그 인덱스에 들어있는 에너지 영업 업종별 밸류 체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업스트림이 있습니다. 생산하고 이것을 채굴하는 거죠. 탐사하고 채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이 있고, 미드스트림은 수송하고 저장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쪽이 좀 많겠죠.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은 이제 일반 정유사들이 이제 정제해서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래킹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화학회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운스트림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종합업체는 이 세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종합업체하고 업스트림 쪽을 보면은 영업마진이 되게 높습니다. 배당률은 조금 높진 하지만 약간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합업체와 탐사업체, 특히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EOG 리소시스라든지 뭐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를 따라가기에는 되게 적합합니다. 예, 영업마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채굴 하는 만큼 그만큼 회사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량만 늘리면은 그대로 유가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미드 스트림 쪽을 보시면은 킨더모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6.64%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마진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좀 PER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 상승을 이와 같이 이제 높은 배당으로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업스트림이라든지 뭐 종합업체보다는 미드스트림을 좀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업체를 좀 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유가의 상승을 똑같이 또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만 해도 이와 같이 지금 업스트림, 그다음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 있어서의 각각의 회사들이 밸류 체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잘 활용하면은 최근의 유가 상승에 대한 충분한 해지 및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람잘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S&P 주가 지수와는 사실은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S&P가 좀 지수가 피크에 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에너지 업종으로 좀 커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배당을 보고 그 다음에 배당주를 컨셉으로 갖고 에너지 업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 갖고 투자에 임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제 그 곡간이 좀 풍부해지는 그러한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